손혜원 의원이 2017년 목포시청 측에서 개발사업 관련 보완 자료를 건네받은 뒤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해 땅과 건물을 집중 매입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사업 구역 내에 대부분의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지인들에게도 정확한 위치와 구역을 알려줘서 검찰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흘 전 떠내려온 북한 어선은 삼척항 근처에서 발견됐다는 게 군의 발표 내용이었는데 알고 보니 삼척항 부두의 저반까지 마친 상태에서 발견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어민들이 육지에 올라 활보할 때까지 군경의 감시망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여당은 검찰개혁 적임자라고 평가했고 야당은 정치보복 수사의 책임자였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자 가족의 재산 문제를 포함한 청문회 쟁점들을 짚어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이틀 앞두고 북한이 시 주석의 참배가 예정된 조중 우이탑 단장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북중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한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6월 한반도 정상외교전을 분석합니다. SBS가 어제 공개한 성매매업소 전용 애플리케이션 실체에 이어서 오늘은 성매매업소와 단속경찰 간의 유착 의혹을 집중 보도합니다. 은밀한 유착의 고리가 어떻게 시작되고 지속되는지, 경찰은 어떤 식으로 업소의 뒤를 봐주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는 수도시설 점검 과정에서 물을 공급하는 관로를 무리하게 변경하다 벌어진 인재라고 환경부가 발표했습니다. 붉은 수돗물에서 검출된 망간이나 철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지, 깨끗한 물은 언제부터 나오는 건지 취재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네, 오늘 8시 뉴스는 저희가 처음 보도해드렸던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의혹 수사 결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손혜원 의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며 손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목포 개발 계획 정보를 미리 건네받아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 지역 부동산을 사게 하고 손혜원 의원 자신 역시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샀다는 혐의입니다. 이렇게 사들인 게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모두 합쳐 14억 원 정도입니다. 먼저 오늘 검찰 발표 내용 유덕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검찰은 손혜원 의원이 지난 대선 직후에 박홍률 당시 목포시장을 만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이 담긴 보완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장과 손혜원 그리고 도시발전사업단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이라는 자료를 건네주게 됩니다. 국회의원이 도와주겠다는 그런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 의원은 이 정보를 활용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사업구역 내에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면 부패방지법 위반입니다. 부동산을 산 사람은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과 보좌관 가족들입니다. 정확히 그 사업 구역 내에 대부분의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지인들에게도 정확한 위치와 구역을 알려줘서 구입하게 했고요. 검찰이 밝혀낸 손 의원 관련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모두 14억 원어치입니다. 지난 1월 SBS 끝까지 판다팀이 취재한 규모 22필지 19채보다 늘었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는 조카 명의로 손 의원이 차명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손 의원의 보좌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좌관은 같은 자료를 활용해 남편과 지인에게 4억 원가량의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하고 주변에 자료를 누설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손 의원에게 목포 부동산을 소개한 적이 있는 현지 주민 한 명은 보안 자료를 훔쳐 부동산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자, 그럼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받았다는 그 보완 자료가 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지난 2017년 12월 확정된
목포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계획도라는 겁니다. 지역 개발을 위해서 2018년부터 5년 동안 711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손혜원 의원은 이게 최종 확정되기 7달 전에 목포에 이런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있다는 문건을 받았고 그게 바로 보완 자료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일반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거고 또 정보 공개 요청을 하더라도 목포시에서 보여주지 않는 문건인데 손혜원 의원은 그걸 이용해서 자기 측근들에게 부동산을 사도록 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런 고급 개발 정보를 사전에 얻을 수 있었을지 계속해서 이한석 기자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보완 자료를 건네받은 건 2차례로 검찰에서 조사됐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인 2017년 5월과 9월입니다. 당시 박홍률 목포시장과 도시발전 사업단장을 만나 목포시가 작성한 도시재생사업 계획 문건을 받았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사업을 진행할 구역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목포시 자체 계획안으로 비공개로 분류돼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개발 구역이 들어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영상 분류를 받고 그 자료 자체를 취득했습니다. 이 사항을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공무원들도 그렇게 진술하고 있고 행정 절차에서도 공개를 요청한 거에 대해서 비공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손 의원은 이후에는 도시재생사업 지역을 결정하는 국토부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차례에 거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만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게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떤 목포시가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국회에서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린 도시재생 우리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해야 됩니다. 같은 해 12월 국토부는 해당 구역을 시범사업구역으로 선정합니다. 여기까지라면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정보를 활용해 손 의원이 자신의 측근들에게 부동산을 사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아는 사람들의 어떤 명의의 그런 부동산을 소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없었다면은 아마 이런 사건 자체가 벌어지지 않았겠죠. 손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국회 토론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가서 관심을 좀 가지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땅을 투기하려고 하죠. 그거 막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손 의원은 사업 정보를 미리 받은 사실은 알리지 않고 선이라는 명분을 강조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자, 그러면 손혜원 의원이 지금까지 해명해왔던 내용을 검찰은 어떻게 봤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진 목포에 있는 숙박업소 창성장을 두고 손혜원 의원은 자신이 조카를 위해서 증여세까지 직접 내고 사준 거라면서 차명 거래 의혹을 그동안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창성장의 진짜 주인은 손혜원 의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를 끝까지 판다팀 김종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그동안 차명 부동산이 사실로 드러나면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할 정도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한테 사과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고 기사 쓰신 거는 사과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목숨 걸고 투기와 차명은 제가 싸울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차명 거래 의혹의 핵심은 목포 옛도심에 있는 숙박업소 창성장. 손 의원의 조카와 손 의원 보좌관의 자녀 등 20대 청년 3명이 공동 소유한 건물입니다. 지난 1월 SBS 취재 당시 손 의원의 조카가 엄마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도 차명 거래 의혹이 드러납니다. 이 메시지에서 손 의원의 조카는 창성장 사진 몇 장 본 게 전부여서 창성장에 방이 몇 개 있는지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또 군대에 가 있는 23살짜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조카가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지난 2월 군 전역 직후부터 창성장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들이 활동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적법하게 증여를 해서 그들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검찰은 그러나 창성장의 주인 3명 가운데 1명이 손 의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창성장 운영 전반에 대해서 손혜원 씨가 최종 결정한 사실도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명의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손혜원이 송금한 돈에서 납부한 사실, 수리비가 매매대금보다 더 많음에도 수리비 전액을 손혜원 씨가 부담한 점. 손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숙박업소 지원을 강조하며 창성장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목포에 아주 옛날에 63년도에 만들었던 아주 형편없는 여관,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여기를 숙소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외국인들한테 열광적으로 팔려나가고 있어요. 국정감사 당시 문체위 상임위 위원들과 창성장을 현장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대로라면 손 의원이 자신의 숙박업소를 공적인 자리에서 홍보한 셈이 됩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이런 수사 결과가 다소 억지스럽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글을 오늘 SNS에 올렸던 손혜원 의원이 약 2시간 전에 다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 수사가 매우 부실하다며 결과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내용은 최고은 기자입니다. 초선 의원의 그야말로 문화 도시 재생을 위해서 본인의 재산을 털어서 불 꺼진 도시를 살려보겠다. 지난 1월 목포에서 열린 간담회 때 손혜원 의원이 했던 말입니다. 선한 의도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의도와 무관하게 부동산 매입 과정이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시민이 요청해도 받을 수 없는 자료를 이용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자료 자체가 일반인에게는 공개가 안 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보완 자료입니다. 손 의원의 반박은 이렇습니다. 손 의원은 목포시장 등과 2017년 5월 18일에 만나서 목포 도시재생 계획을 듣고 의견을 나눈 건 맞는데 통상적인 자리라서 목포시가 건넨 자료는 보좌관이 들고 있었을 뿐 자신은 읽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차명부동산이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조카 2명에게 증여를 했는데 여자 조카에게는 증여, 남자 조카에게는 차명으로 매입하게 했다는 게 비상식적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창성장 운영 전반을 결정한 게 아니라 코디네이터로서 도움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은 목포 땅값이 오르고 있다는 게 확인된다고 했지만 손 의원은 목포 근대 목조주택 보존을 위해 부동산을 사들였다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0.001%라도 SBS와 다른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에 관련이 있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검찰 수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판에서 결과가 나오면 전 재산 기부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자, 이 내용 처음부터 취재해온 끝까지 판다팀 김지성 기자와 오늘 수사 결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손혜원 의원 의혹 보도하고 한 5달 만에 검찰 수사 결과가 오늘 나온 건데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저희가 처음에 보도한 취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네, 그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저희 문제 제기의 출발이었습니다. 네. 손혜원 의원이 조카, 남편 재단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사게 하고 그런 다음에 국회에서 목포를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게 공직자의 이해충돌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오늘 이제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뭐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보안 자료를 손 의원이 미리 봤다라든지 이런 저희가 보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좀 드러났어요. 네, 아무래도 검찰은 그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권이 있다 보니 실체적 진실에 좀 더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일단 오늘 수사 결과를 정리해보면 손 의원이 당시 목포시장한테서 목포 개발 계획, 이른바 보완 자료를 받은 다음에 주변인들에게 토지 26필지, 건물로는 21채를 사게 했고 이 가운데 창성장을 포함한 토지 3필지, 건물 2채는 차명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개발 정보를 몰랐다. 차명은 절대 아니라는 손 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공직자로서 얻은 정보를 이제 개인적으로 썼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판단인데 뭐 물론 앞으로 이제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보면 검찰이 손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가 그렇게 가볍지는 않은 거죠.
네, 검찰이 이번에 적용한 부패방지법 조항은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자신이 이익을 얻거나 혹은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최대 징역 7년까지 가능하고요. 특히 이렇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선 차익에 해당하는 부분뿐 아니라 네. 아예 취득한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도 몰수가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 관계없이 목포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근대 역사 문화공간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건 목포 지역 주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판다팀 김지성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사흘 전 떠내려온 북한 선박이 강원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군 당국이 발표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삼척항 부두에 배를 대놓은 상태에서 우리 어민들이 처음 발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선원들이 배를 대고 무태에 올라올 때까지 우리 군은 까맣게 몰랐던 겁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오전 강원도 삼척항에 정박한 북한 선박과 선원들의 모습입니다. 북한 선박은 합동참모본부가 어제 발표한 삼척항 인근이 아니라 삼척항 어섬 부두에 정박된 채 우리 어민들 눈에 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이 선박을 향해 어디서 왔느냐고 묻자 북한에서 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주민들은 말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선박이 부두에 정박했고 그 과정에서 북한 선원들이 육지까지 올라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어민들에게 발견됐을 당시 3명은 육지에 1명은 배 안에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500m 거리에 해경 파출소가 있는 곳에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활보한 겁니다. 어민들이 올라갔다. 북한 어민들이 육지의 땅을 밟았다. 네, 저도 그까지 얘기 들었어요. 정부는 합동신문을 통해 북한 선박이 언제 접안했고 북한 선원들이 육지에서 뭘 했는지 파악했지만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조된 북한 선원 4명 가운데 귀환 의사를 밝힌 2명을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혀 남측에 남았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자, 북한 선원들이 이렇게 배를 대고 육지로 올라와서 돌아다녔는데도 군 당국은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군 당국이 사흘 만에 그 선박을 폐기한 걸 비롯해서 의심스러운 점이 더 있습니다. 그 의문점을 안정식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방파제에 배를 대고 서 있는 북한 선원들 모습입니다. 표류에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꼿꼿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 건강 상태가 상당히 양호해 보입니다. 우리 민간인에게 발견됐기에 망정이지 동해안에 침투한 무장 간첩이었다면 즉각적으로 내륙에 침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레이더상 표류하고 있는 북한 선박을 파도로 오인하고 북한 주민들이 배를 대고 육지에 오르는 것을 놓치고도 군 당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군의 이해할 수 없는 설명 외에도 몇 가지 의문점이 제기됩니다. 먼저 삼척 현지 주민들은 배 안에 담겨있는 어망이 너무 적은 데다가 사용한 흔적도 없다면서 이들이 고기잡이를 목적으로 한 선원들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선원들이 6월인데도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있다는 점, 선박이 육안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데도 군이 발견 사흘 만에 폐기한 것도 의문입니다. 북한 배가 삼척항으로 들어와 안전하게 정박한 것을 보면 합참 발표대로 표류한 게 아니라 동력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항해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군의 경계태세는 물론 전반적인 사후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평양에 있는 우이탑이라는 겁니다. 북한과 중국의 친선 관계를 상징하는 건데 모레부터 이틀 동안 북한을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 우이탑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유일하게 공개한 일정인데 북한 방문을 앞두고 최근 이 우이탑을 손질하는 영상을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3일 촬영된 평양 모란봉 구역 우이탑 주변 모습입니다. 꼭대기 오각별이 특징인 30m 높이 우이탑 주변으로 보수나 청소를 위한 임시 구조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우이탑은 중국인민지원군의 6.25 참전과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북중 친선의 상징입니다. 모레 방북하는 시진핑 주석도 이곳을 찾을 예정인데 북한은 이달 초부터 대대적인 단장에 들어갔습니다.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해서 도로 정비를 하고 있었어요. 우이탑 리모델링하는 작업하고 그다음 보도블록을 재정비하는 작업은 시진핑 주석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001년 장쩌민 주석, 2005년 후진타오 주석도 방북 당시 우이탑을 찾았는데 이번에는 눈길이 가는 이유가 더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는 조선 전선에 참전하여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을 추모하여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는 북중 정상회담 외에 우이탑 행사 일정만 콕 집어 공개했습니다. 무역 분쟁 등 현안을 놓고 다음 주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담판을 치러야 하는 시 주석이 이번 방북을 통해 미국에 대한 결의를 다지겠다는 속내를 비춘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네, 이렇게 지난 2월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뒤에 한동안 멈춘 듯했던 한반도 비핵화 협상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주변 나라들의 움직임이 바빠진 건데 들으신 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모레부터 이틀 동안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꼭 일주일 뒤인 다음 주 금요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그러니까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중국 정상 그리고 중국과 미국 정상이 각각 만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G20이 끝난 직후인 이번 달 29일부터 30일엔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도 열릴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북한과 중국이 만나는 20일과 일본에서 G20이 열리는 28일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목요일부터 열흘 남짓한 시간 동안 남과 북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복잡하고 숨가쁘게 전개될 이 정상 외교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한반도 정세도 달라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외교부 출입하는 김혜영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갈 거란 이야기는 계속 나온 이야기였는데 특별히 이 시점을 택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시점이지만 중국이 날짜를 선택했다는 설명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일단 양측 모두 미국을 상대로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우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으로부터 관세 압박 그리고 홍콩 시위로부터 내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대북 제재마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즉 중국이라는 어떤 후방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시간도 벌고 그리고 어떤 입지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양측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두 정상이 외교적인 국면 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북한과 중국 두 정상의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사실 요즘 중국과 관계가 썩 좋지 않은 미국으로서는 이번 두 정상의 만남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중국은 북한의 혈맹이지만 그동안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견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나서서 어떤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으로서는 협상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는 어떤 북중 회담 소식이 마냥 반갑지는 않을 텐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다롄을 방문했을 때 시 주석을 만난 후에 김 위원장의 태도가 달라졌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은 어제 북중 정상회담 소식이 알려진 직후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목표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달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거는 중국이 북한과 일정 부분 뜻을 같이 하는 건 좋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에서 이탈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북한과 미국 관계,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 정세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크게 두 가지 전망이 나옵니다. 일단 하나는 시 주석이 북중 결속을 과시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크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경우 시 주석의 방북은 사실상 미중 갈등 해결을 위한 하나의 협상 카드라는 의미로 봐야 할 텐데요. 즉, 시 주석의 방북이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차원이라면 비핵화 협상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의 어떤 그 비핵화 결단을 이끌어내는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경우입니다. 즉, 시 주석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김 위원장의 어떤 진전된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다면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시점상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기 전에 중국과 마지막 전략 대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보는 신호도 있습니다. 네, 김혜영 기자와 함께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 배경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 대기업 광고회사 직원이 12년 동안 회사 돈 370억 원을 횡령했다가 붙잡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큰 돈을 빼돌렸다는 걸 회사는 알지 못했고, 남성은 술값으로 또 명품 쇼핑으로 그 돈을 거의 대부분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종 외화와 5만 원권 지폐가 방바닥에 수북합니다. 2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또 다른 방에는 명품 가방과 신발로 발 디딜 틈이 없고 아직 따지도 않은 고급 양주도 보입니다. 책상 서랍에는 수년 동안 산 것으로 추정되는 로또 종이가 가득합니다. 경찰이 12년 동안 회사 돈 37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회사원 51살 임모 씨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해 지난 13일 구속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1995년 광고회사에 입사해 주로 회계 업무를 맡았는데 회계장부상 가짜 부채를 만든 뒤 이를 갚는 것처럼 속여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매일매일 그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는 부분을 자기가 계좌 변경을 하면서 했다고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임 씨는 이런 돈 대부분을 유흥비에 탕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12년간 매일 800만 원 넘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임 씨의 계좌 추적에서 하룻밤의 술값으로 1억 5천만 원을 쓴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회사는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준비하다가 임 씨의 횡령을 발견했습니다. 임 씨는 오피스텔에서 체포당하기 전에도 2억 원이 넘는 돈다발과 명품 신발을 들고 해외로 도주를 시도하곤 했었는데 출국 금지 신청이 내려져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임 씨에게 추가로 감춘 돈이 있는지 캐고 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어제 대구에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 무렵 도심 도로에서 비틀비틀 주행하다 사고를 낸 차량이 있었는데 붙잡고 보니 만 7살 초등학생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최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대구 시내 왕복 6차선 도로. SUV 차량 한 대가 1, 2차로 사이로 차선을 물고 느릿느릿 주행합니다. 급정거하기를 몇 차례, 이번엔 갑자기 옆차로로 끼어듭니다. 좀 운전을 좀 이상하게 술 취한 사람처럼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운전합니까? 예. 퇴근길 도심 한복판을 제멋대로 누비고 다닌 수상한 주행은 2km 넘게 계속됐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주변 차량들이 알아서 피해갔지만 정지 신호 앞에서 끝내 사고가 납니다. 차에서 내린 피해 차량 운전자가 가해 차량 쪽으로 가서 운전자를 확인하고는 실소를 감추지 못합니다. 가해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건 초등학생 2학년, 만 7살의 남자아이였습니다. 거의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그 운전을 하고 있었고요. 좀 다리가 이렇게 좀 짧은지 브레이크를 굉장히 좀 급하게 밟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초등학생은 호기심에 엄마 가방에 있던 차 열쇠를 몰래 들고 나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학생이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접촉사고 피해만 부모가 배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제이원입니다. SBS는 얼마 전부터 성매매업소의 이른바 관리 장부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연속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업소들이 비밀 애플리케이션까지 쓰며 손님을 관리하고 단속을 피하는 실태를 보도했는데 오늘은
성매매 업소와 단속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업소 돈이 어떻게 경찰까지 흘러가는지, 실제로 단속이 무마되는지, 그 은밀한 유착 고리에 대해 먼저 김형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매매 업소 관계자들은 단속 경찰과의 유착 관계는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경찰과 연결된 브로커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는 형님 같이다 보면은 또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뭐 돈을 얼마를 원한다더라. 뭐 이쪽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돈이 든다. 뭐 그걸 대충 설명해줘요. 소위 관작업이라고 해요. 관작업이라고 해서 이제 로비해갖고 이제 좀 민의라는 그런 식으로. 관작업이란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들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거래는 일명 수금책과 브로커를 사이에 끼고 있습니다. 수금책은 전직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이 대부분인데 자신이 담당하는 업소 대여섯 곳을 돌며 단속 경찰에 상납할 금액을 받아냅니다. 이들이 매달 걷는 금액은 업소 규모에 따라 한 곳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수금책이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챙기고 나머지를 다음 단계인 브로커에게 넘기면 브로커가 비밀리에 단속 경찰을 만나 돈을 전달하는 식입니다. 업주들은 수금책만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브로커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당연히 브로커를 통해 상납받는 경찰이 누군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업소 사장님들이 그런 정보를 브로커가 누군지에 대한 정보를 절대 아무도 모릅니다. 브로커하고 과기의 사장들하고는 절대 모릅니다. 뭘 믿고 돈을 내나 싶지만 경험상 효과가 확실하다 보니 업주 누구나 선뜻 돈을 건넨다는 겁니다. 안 내는 순간 단속이 맞습니다. 무슨 동에서 어느 건물을 쓰고 있다. 그 정보를 경찰들이 다 알고 있어요. 돈을 받는 업소들은. 거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단속을 합니다. 교묘하고 은밀하게 진화하는 유착고리를 끊지 않는 한 성매매 단속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이번에는 그 유착고리의 끝에 있는 단속 경찰이 어떤 식으로 업소 뒤를 봐주는지 파헤쳐봤습니다. 단속 정보를 미리 흘려주는 건 기본이고 단속이 된다 해도 실제 업소 주인은 빠져나가도록 손을 써주는 식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장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검찰이 현직 경찰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의 공소장엔 경찰이 어떤 식으로 성매매 업소 뒤를 봐주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일제 단속 전 단골 손님만 받으라고 조언하는가 하면 손님으로 위장해 단속 나가는 경찰관의 휴대전화 번호를 예약 손님 번호로 가장해 미리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 증언도 일치합니다. 경찰에 뭐 단속이 나온다. 그러면 어디에서 며칠 날 몇 시에 이제 단속이 나올 거다. 아니면 1시간 전에 통보를 해줘야죠. 우리 지금 이제 갈 건데 다른 업장 칠 건데 너희 업장 조심해라. 설사 단속에 걸려도 실제 업주는 처벌을 피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성매매 예약용 휴대전화나 업소 컴퓨터 같은 핵심 증거 자료는 놔둔 채 업주가 내세운 바지 사장만 조사한 뒤 성매매 알선 혐의가 아닌 무면허 안마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보통 업주 따로 있고 실장들이 있거든요. 바지 개념 애초에 들어갈 때 이제 보통 이제 업주들이랑 계약식으로 해요. 업주들이 뭐 너 잡히면 뭐 잡혀 들어가면 벌금 내주고 뭐 이렇게. 이렇게 성매매 업소의 뒤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3명은 모두 성매매 업소 단속을 맡은 중간급 간부였습니다. 서로 소속도 달랐던 이들은 과거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었던 전직 경찰이자 성매매 업소 업주인 박모 씨에게 단속 정보를 건넨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섰지만 갈수록 교묘해지는 성매매 수법과 먹이사슬로 굳어진 유착고리를 끊지 않는 한 근본적 해결은 요원합니다. SBS는 성매매 업소와 경찰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브로커들에 대한 추가 제보를 받습니다. SBS 장민성입니다. 최근에 이른바 인분리 논란이 불거지면서 SNS에서의 인기를 이용한 마케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SNS에서 파는 먹을거리의 경우 문제 없는 제품인 건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조사 결과 허위 과장 광고도 많았고 일부에선 기준치 넘는 대장균이 나왔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독자가 13,000명이 넘는 인기 인플루언서의 인스타그램 계정입니다. 단백질 보충제의 다이어트 효과가 탁월하다고 광고합니다.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제가 좋아하는 뭐 연예인이나 뭐 이런 셀러브리티 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이 뭘 하든 일단 더 좋아 보이죠. 나도 하나쯤은 하나 갖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또 다른 인플루언서는 붓기를 빼는데 효과적이라는 호박즙을 광고합니다. 그런데 모두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NS를 통해 다이어트와 미용, 그리고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모두 1930개 사이트가 허위 과대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체중 감량에 대한 후기에 대한 부분을 제품명을 다른 데서 가져와가지고 자기 인스타그램에다 게재한 것으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또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보리 새싹 분말 3개의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고 또 2개 제품에서는 금속성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이 식품이 그런데 효과가 있다라는 식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식품을 먹고 한 건 아니거든요.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검증도 안 된 제품을 광고해주는 건 업체가 주는 금전적 대가 때문입니다. 이들이 인스타에 올리는 대가로 받는 돈은 1년간 평균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식약처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신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믿고 구매를 한 것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배신감이 심하게 식약처는 9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여름 냉방기기 사용 걱정을 덜기 위해서 전기요금제를 개편하자는 논의가 이어져 왔는데 오늘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누진제 틀을 유지하면서 7월과 8월에 한시적으로 전기료 할인 구간을 늘리기로 한 겁니다. 얼마나 혜택을 받을지 문제는 없는지 박창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건합동 누진제 TF가 선택한 안은 한여름인 7, 8월에 한해 할인 구간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가장 요금이 싼 1구간 전력 사용 상한이 100kW시 더 넓어지고 2구간도 50kW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더웠던 지난해 여름을 기준으로 5가구 중 3가구는 전기요금을 월 10,000원 정도 할인받게 됩니다. 가장 많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이란 게 채택의 배경입니다. 한전의 온라인 조사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건 사용량에 따라 같은 요금을 적용하는 누진제 완전 폐지안이었지만 전력 저소비층의 요금이 오른다는 게 부담이 됐습니다. 문제는 사실상의 전기료 인하에 따른 한국전력의 적자 손실입니다. 이번 안대로라면 한 해 2,800억 원씩 추가 손실을 떠안게 되는데 외국인 주주도 많은 주식회사가 사실상의 정책 비용을 떠맡는 게 맞느냐는 반발이 거셉니다. 사회적 책임도 해야 되지만은 주주의 이익도 지금 대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의 이사들은 추가적인 한전의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정부는 재정 투입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전이 운용 중인 저소득층 할인 프로그램을 정부가 공급하는 에너지 바우처로 대체하는 등의 직접 지원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세금으로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셈이 됩니다. 새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다음 달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한전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주주들의 반발 등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인천 일부 지역에서 3주 가까이 붉은 수돗물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데다가 초기 대처까지 부실했기 때문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사람이 잘못했다는 건데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앞으로 한 달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먼저 김관진 기자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무리한 관로 변경 작업입니다. 지난달 30일 인천 서구 지역의 수돗물을 대는 공천정수장이 정기 점검으로 가동을 중단했을 때 가까운 수산정수장에 관로를 연결한 후 자연 흐름 방식이 아닌 압력을 가해 역방향으로 수돗물을 끌어왔습니다. 유속이 2배 이상 빨라져 관벽에 붙어있던 물때가 대거 떨어져 나온 겁니다. 역방향으로 관로를 변경할 때는 공급량을 서서히 늘려야 하지만 인천시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물이 탁해진 사실도 발견하지 못해 초동대처 기회를 놓쳤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3배 정도 증가하면은 그 수질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물 흐름을 차단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했었어야 된다. 특히 이물질이 포함된 물이 공촌정수장으로 재유입돼 정수지를 오염시킨 것이 사태 장기화의 원인이었습니다.
정수지의 오염도를 측정할 탁도계는 고장나 있었고 결국 맑은 물로 걸러줘야 할 정수장이 이물질 공급소 역할을 한 겁니다. 공촌 정수장의 기존급수 지역인 영종지역 강화도까지 피해 지역이 커졌습니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가정에서 수돗물을 방류하고 아파트 공동저수조 청소를 하라며 잘못된 처방만 제시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오는 29일까지 붉은 수돗물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고 이전 수준으로 정상 공급되기까지는 한 달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먹고 씻는 게 가장 불편한데 정부는 이 붉은 수돗물이 몸에 해롭지 않아서 마셔도 되지만 그래도 마시는 걸 권장하지는 않는다는 애매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환경부의 중금속 측정 조사에 문제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은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문정미 씨의 4살 된 아기는 붉은 수돗물로 목욕한 후 피부가 빨개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목욕하고 나면요, 이제 뭐 이런 가슴 있는 데라든가 이제 등 있는 데, 이런 엉덩이 있는 부분 그런 데, 그런 데가 지금 빨개져. 주민들은 불안해합니다. 먹는 물을 안 쓰고 그냥 허드렛 거 하고 또 정수물 나오는 걸로 해서 헹궈 먹고 찝찝하니까. 병원은 더 예민하게 수돗물을 살피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적수가 나오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서구 보건소 조사 결과 붉은 수돗물 사태 후 아토피나 장염 등의 증세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600여 명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알루미늄, 망간, 철 등의 중금속이 수돗물 허용 기준치 이하라며 유해성이 크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조사는 부실했습니다. 물탱크가 있어 불순물이 한 번 가라앉는 아파트나 학교보다 수돗물을 관을 통해 직접 받는 일반 주택 수돗물이 중금속 농도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택 수돗물의 알루미늄 농도는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소량이거나 정상치에 들어온 거면 뭐 큰 문제 없겠지만 일단 이런 것들도 과량으로 들어갔을 때는 알루미늄 경우에는 신경 독성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피부에 닿거나 그러면 알러지를 일으킨다고 돼. 환경부는 내일 추가로 일반 주택 수돗물의 알루미늄 농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화될 때까지 붉은 수돗물을 피부에 직접 닿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 걸 권장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여야 4당이 6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추경은 막고 인사청문회에만 참여하겠다며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박 신당을 추진하겠다는 홍문종 의원이 오늘 공식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탄핵 기록의 왜곡을 막자고 반복해서 말해왔고 황교안 대표께도 이를 당부했으나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당장 동반 탈당하겠다는 의원은 없습니다. 한국당은 찻잔 속 태풍이라며 겉으론 태연했지만 내년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친박계가 대거 합류하게 될 가능성을 두고 내심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0.54%포인트 차로 패한 창원 성산 보궐선거처럼 한 표가 아쉬운데 접전 지역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우파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쳐서 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밖으론 패스트트랙 전국대 같은 여야 4당 대 한국당 4대1 구도가 재현되는 게 부담입니다. 정쟁에 중독된 자유한국당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추경안 등 재난, 민생, 현안 처리를 마냥 미루지 않겠습니다. 모레 국회가 열리자마자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해야 한다는 여야 4당 압박. 오늘은 문희상 의장이 24일까지 의사 일정을 합의해 오라며 말미를 줬습니다. 한국당은 일단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는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은 막고 대여 공세가 가능한 인사청문회에는 참여하겠다는 건데 한국당의 강경일변도 국회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문입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부정부패 척결의 선봉장이자 검찰개혁 적임자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야당은 적폐 수사는 정치 보복용 하명 수사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치열한 청문회가 예상됩니다. 권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는 2년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낮추고 윤석열 후보자를 발탁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검장은 바로 검찰총장의 후보군에 오르기 때문에 VIP라고 속칭하는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수사가 왜곡되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의 총장 직행을 막아 정권 눈치 보기 고리를 끊겠다는 뜻이었는데 도리어 이번 인사로 야당의 공격 여지를 준 셈입니다. 검찰을 정치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이 음흉한 계략을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 여당 인식은 180도 달라서 청문회 내내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강력한 원칙주의자로 적폐 청산과 또 검찰 개혁을 완수해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정부 핵심 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어떻게 답할지는 여야 모두에게 변수입니다. 윤 후보자는 구체적 발언은 아꼈는데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동의하는 걸 확인한 뒤 지명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문무일 총장도 여권 예상과 달리 반대했었던 점에서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지난해 국감에서 설전이 오갔던 윤 후보자 장모의 사기 의혹도 쟁점입니다. 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30억을 띄었다. 이 사건의 은폐의 배후에 윤석열 지검장이 있다라고. 아니 제가 관련이 돼 있다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청와대는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 내렸지만 한국당은 추가 의혹 제기를 예고했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국내 대형 여행사가 해외 현지 여행사에 줘야 할 돈을 주지 않는 미지급금 문제에 대해 SBS 끝까지 판다팀이 연속 보도한 이후 하나투어가 오늘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정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투어는 국내에서 모집한 여행객을 해외로 보내면서 현지 여행사가 써야 할 돈을 주지 않거나 지급을 미뤘습니다. 최소한 돈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랫동안 미술 주니까. 밀린 돈을 다 갚지 않고 탕감하는 꼼수를 쓰기도 했습니다. 또 어떻게 3, 4억을 적은 돈도 아니고 그냥 포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한다니까. 이거라도 받으려고? 이걸 받고 내 일을 해야 되니까. 결국 내가 그 다음에 지금 몇 년을 더 했잖아요. 이런 갑질 구조의 최종 피해자는 결국 여행 소비자입니다. 내부 직원들의 폭로를 토대로 대형 여행사의 뿌리 깊은 병폐를 폭로하는 SBS 연속 보도 이후 하나투어가 오늘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진국 대표는 사과문에서 협력사와의 상생 과정에서 부족한 모습이 발견됐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부 전문조사인을 통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나투어는 또 해외 현지 여행사의 금전적 부담이 가중돼 문제가 되고 있는 패키지 여행 홈쇼핑 판매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골든볼을 차지한 막내형 이강인 선수가 SNS에 장문의 글로 감동의 여운을 남겼습니다. 국민도 원팀이었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천여 명의 팬과 함께한 환영식을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이강인은 SNS에 장문의 글을 적어 월드컵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폴란드와 한국에서 응원을 보내준 국민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강인은 원팀이 되면 어떤 상대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국민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원팀이었기에 준우승의 쾌거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정정용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 한 명 한 명을 향해 제갈종용, 아재 코치 등 애칭을 섞어가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형들이 너무 많이 뛰어주고 응원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옆에 있어서 받을 수 있었던 거니까 저는 그 상보다는 형들한테 너무 고맙고 저 너무 감사하죠. 말끝마다 형을 언급해 형바보라는 별명까지 얻은 이강인은 변함없이
형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문장마다 진짜라는 수식어를 붙여가며 사랑하고 고맙고 자기 때문에 힘들었을 형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표 대신 빨간색 하트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새 역사를 쓴 태극전사들에게 특별 포상금 6억 원을 지급하고 선수들의 출신 학교에 경력금 4억 원을 전달하는 등 총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이 프랑스 여자 월드컵에서 3전 전패를 당하며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강호 노르웨이를 상대로 페널티킥으로만 먼저 2골을 내주고 2대1로 졌습니다. 후반 33분 여민지가 만회골을 터뜨렸지만 전세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여민지는 이금민의 절묘한 뒤꿈치 패스를 받아 이번 대회 한국의 유일한 골을 뽑아냈습니다. 개최국 프랑스와 함께 죽음의 조에 속했던 우리나라는 3전 전패로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중국은 골키퍼의 연이은 선방으로 스페인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며 1승 1무 1패로 16강에 합류했습니다. 남자 마루운동의 간판 김한솔 선수가 코리아컵 국제 체조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내 내년 도쿄올림픽 메달을 향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 소식 권종호 기자입니다. 김한솔의 연기는 선이 굵고 힘이 넘쳤습니다. 처음부터 화려한 비틀기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해보다 난도를 0.1 높인 6.2의 난도로 모두 6번의 공중 동작을 큰 실수 없이 해냈습니다. 세 번째 점프에서 발이 라인 밖으로 나가 0.1점이 깎였고 착지가 다소 불안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연기를 마치고 주먹을 불끈 쥔 김한솔은 14.050점으로 러시아의 니키타 라고르니에 0.4점 뒤져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라고르니가 최정상급 선수란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지난해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마루운동 간판으로 떠오른 김한솔은 이제 13개월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메달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남주 점수를 올리고 착지 연습에 좀 더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3위 안에 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마루운동에서 몸을 푼 양학선은 내일 주종목인 도마에서 올 시즌 국제대회 3연속 우승에 도전하고 여자 도마의 간판 여서정은 고난도의 기술을 성공해 신기술로 공인받을 계획입니다. SBS 권종호입니다. 묘기샷의 달인으로 불리는 테니스 스타 가엘 몽피스가 또 한 번 놀라운 장면을 선보였습니다. 노룩 백핸드샷이라고 해야겠네요. 북쪽에서 비구름이 내려오면서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은 최고 40mm, 그 밖에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은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밤 사이에는 서울과 수도권,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구름은 내일 오전까지 영향을 주겠는데요. 하지만 오후가 되면 또다시 내륙 지역에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이들 지역에서는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올라갑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 대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남 지역, 대구의 한낮 기온은 30도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금요일 중북부 지역에서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